이렇게 좀 참 많이 긴장되는 국면인 거는 사실이고 중국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드는데 그래서 뭐 증권사에 또 계시니까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그 자체만 보면 다른 변수를 빼고 금리 인하만 놓고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죠? 근데 금리 인하와 뭐 하드 랜딩이 겹칠 것인가? 이건 좀 다른 시나리오인 거고 금리 인하만 놓고 봤을 때랑 나머지 변수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나머지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요거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변수가 엔캐리 청산, 세 번째 변수가 중국의 국채 보유 대대적인 축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엔캐리 청산하고 비슷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또 결정지을 수 있겠는데 중국 국채 보유 축소의 추세 전망과 그것이 또 이 자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우리 분석가로서 팀장님의 해안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미국에 대한 국채 보유량을 중국이 축소하는 이 트렌드가 지속될 가능성은 있는데 네, 강화될지 안 할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강화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관련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글쎄요, 동맹국들의 이 동맹 연합을 더 공고히 하는 활용 방안으로서 네, 특정 동맹국들에게 더 국채를 많이 사는 어떤 제한이라고 하지만 제한이 아닐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의 방식이 전개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매도는 하지만 그 정도가 굉장히 강화되지 않으면 미국도 중국과 어떤 협상의 관점에서 트럼프가 되든 헬스가 되든 이런 거를 협상 카드로 하나로 활용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좀 대비해 본다고 하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보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네요. 네.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좀 상정해보고 네.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자본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지 혹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지를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단순히 국채 보유 규모 축소하는 이런 흐름만 가지고 이 금리 인하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뭐 더 조정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중국은 미국 돈을 소위 뱉어내고 있는데 근데 22년부터 24년까지 세계의 돈은 미국을 향했었어요. 미국을 향한 그 배경에는 중국에 투자됐던 돈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돈을 빼는 과정이 아니라 중국에 투자했던 세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지면서 미국으로 흘러갔던 게 명확하거든요. 그게 소위 채권을 통해서 혹은 주식을 통해서 채권 펀드, 주식 펀드 자금의 이동을 들여다보면 명확하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배경은 어쨌든 중국 경제가 흔들려서다. 근데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흔들리는 그 구경제 영역을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제 어떤 상황이라고 혹시 한마디로 진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국 부동산은 글쎄요, 지금 진통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진통기를 겪고 있다. 네, 진통을 겪고 있다. 네, 이 진통의 기간이 잘 해결이 되면 신경제로 자금이 넘어가는 채널이 굉장히 광활하게 열릴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중국 안에서 예를 들어 통화 정책으로 금리를 인하했어요. 그럼 자금이 어딘가로 풀려서 움직여야 되는데 중국 정부는 이 돈의 흐름이 신경제 영역에서 반도체 관련된 투자가 되고 설비 투자가 되고 이런 걸 원했는데 네. 밑에 있는 제조기업마저도 막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네. 이런 식의 전개가 됐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패 수단으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진척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사전 인지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전개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식 표현으로는 미분양 주택이고 영어식 표현으로는 이제 재고, 인벤토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재고죠. 팔리지 않고 남은 집.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집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용권, 그죠? 사용권을 사고 파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집의 소유는 어쨌든 중국 정부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인벤토리 빈집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보도되는 그 기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체감하십니까? 네, 뭐 이게 뭐 1억 채다 뭐 소문이 흉흉한데요.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미 분양된 매매된 토지에서 네. 사용권 매지에서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게 4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상 상당 부분 미분양이 있는 건 맞고 네, 이걸 어떻게 정부가 해결해 나갈 건지를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미분양이 더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착공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신규 착공을 막으려면 디벨로퍼 개발사들이 자금 조달을 못해서 투자를 못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국 정부가 했던 부동산 디벨로퍼에 대한 규제의 첫 번째 시작이었죠. 그래서 착공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로 미분양 주택은 줄어들고 있는 건 맞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럼 기존에 있는 재고를 소진해야겠죠. 이 소진을 하고 있는 게 중국 정부가 LTV도 뭐 올려주고 모기지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더 빨리 낮춰주고 이런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내구재처럼 앞으로 다달이 원리금 상환하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판매가 잘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카드는 그러면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직접 소화해 주겠다. 네, 그래서 3천억 위안 정도 규모로 네. 미분양 주택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시간은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전개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완전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규 유입되는 재고가 없다고 하면 적정 수준을 천천히 중국 경기가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정 부분 천천히 느린 회복을 보이면서 재고가 일정 수준 해소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이 진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 진통이 당분간은 지속되겠다. 그리고 그 진통이 당장 끝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중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부동산인 것 같고요. 부동산 산업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잘 안 쓰거든요, 원래. 근데 중국 경제를 논할 때 이제 부동산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건설 산업이 있고 이제 부동산 뭐 중개업이나 여러 서비스업이 있겠죠. 이런 산업들을 어디까지를 부동산 산업이라고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중을 좀 달리 측정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연구자마다 기관마다 좀 그 비중을 달리 판단합니다. 중국 GDP에서 중국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 정도로 혹시 가늠하십니까? 통상 뭐 3분의 1이라고 하시는데 25% 정도. 25%. 25%에서 조금 더 그 외형을 크게 가져간다고 하면 한 30% 정도로 그렇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가계 자산이랑 연결해서 보면 중국 전체 가계 자산에서 코로나 이전에 이 부동산이 차지하던 비중이 80%였거든요. 네. 이게 코로나 이후에 가장 최근자로는 6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집을 팔고 뭐 이게 그래서가 아니라 가격이 하락해서 네, 그렇죠. 네, 자산 가격이 떨어지다 그러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서 부동산에 대한 이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건데 앞으로 만약에 중국이 전개하고자 하는 이러한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에서 실제로 제조 역량이 올라가고 이쪽에서의 고용이 늘어난다고 하면 여기는 사실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보니까 임금 레벨이 더 높습니다. 네. 이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늘어나면 사실상 이런 내구재를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주택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중국 안에서 또 생길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쪽에서의 연결고리를 중국 정부는 더 강화하고자 노력할 거고 이건 단기간에는 안 되죠. 네. 저는 최소한 중국의 이런 부동산 재고 물량 소진하고 네. 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이 고용의 종사 인력들을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은 조정 기간에 최소 4에서 5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 5년의 진통을 겪어야 된다라는 뜻이네요. 네. 예.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부동산하고 중국 그 자체 경제를 연결시키는 이 약한 고리라고 규명하는 그 이유는 사실은 부동산 때문이라기보다는 부채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부동산 산업이 이렇게 주춤한다. 그럼 신규 착공을 미룬다. 그러면 중국 전체 산업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있는데 그러면 이 건설 투자, 인프라 투자를 추가적으로 못 하니까 중국 경제가 이 고성장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성장 기여도를 깎아먹는 그런 영향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고성장은 끝나고 이제 중성장, 저성장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크라이시스, 뭐 경제 위기, 금융 위기라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약한 고리라고 치부하는 이유는 그 부동산이 부채에 의존해서 키워온 거다. 중국 경제 자체가. 근데 부채로 집을 쌓은 거예요. 근데 그 부채 중에 알려진 부채, 공식 부채도 있지만 이른바 숨겨진 부채 있잖아. 우리 앞에서 맨 앞에 그 우리 토론 길게 했지만 토론 초반부에 말씀하셨던 LGFB 이게 지방 정부 부채가 이 숨겨진 부채로 많이 쌓여 있고 그 부채 문제는 결국 이 인프라를 투자하는데 건설사들이 돈을 빌린 거고 돈을 빌릴 수 있게 지방 정부가 담보를 걸어준 거고요. 근데 수익성이 안 나니 지금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부채 문제, 숨겨진 부채 문제, 이 숨겨진 부채 문제도 진통을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약한 고리일 것이고 이게 2, 3년 내에 5년 내에 해결이 안 된다라고 판단해 본다면 이 부채 문제 얼마나 심각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헝다 이슈 딱 터지고 사실 네. 지금 주신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헝다에 로 시작되어 있는 중국 부동산 위기가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이 이슈랑은 완전 다르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 이유는 서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이랑 연결되어 있는 채널이 확장 채널이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이 부채를 형성하는 게 채권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됐었고 네. 파생 상품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대1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디폴트를 A라는 회사가 하면 네. 누가 손해를 보는지 다 매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미망처럼 촘촘하게 누가 문제가 생기는지를 가늠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사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서프라임은 그러지 못했죠. 네. 그리고 글로벌리 투자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근데 중국은 중국의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레버리지 부채는 유안화로만 이게 중요합니다. 달러 안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네. 없어요. 있긴 하지만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고 유안화 베이스로 대부분 중국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끼리 하는 말로는 돌려막기가 가능하긴 하다. 그래서 정부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적정 수준 이거를 이렇게 막아가면서 유안화 부채로만 발행이 된 거니까요. 네. 중국 안에서 이 문제를 일정 부분 봉합할 수는 있다. 다만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 진단과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음성 부채라고 하죠. 네. 이게 부외에 그러니까 계정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워낙 많아서 모든 것들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부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제가 보는 이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유안화로만 발행됐고 중국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부채이기 때문에 이게 서프라임처럼 외부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빵 하고 터질 이슈는 아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중국 정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하냐면, 제가 이 단어를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굉장히 큰 저항이 있었는데 네. 국유화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네, 국유화가 뭐냐면 예.
이런 거죠.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문제가 된 회사든 아니면 뭐 페이퍼 컴퍼니든 이런 것들을 국유 기업 산하로 다 끌어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서 물론 우리나라도 사실 산업은행이 이런 역할들을 하긴 합니다. 네. 너무 크고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들은 부실화가 되면 가지고 와서 정상화시켜서 돌려보내는 이런 행태들을 하는데 네. 중국은 다시 돌려보낼지는 모르겠어요, 시장에. 네. 국유화해서 사실 시진핑 정부가 지향하는 어떤 공동부유 관점에서는 부동산 자산도 국유화해서 부의 재분배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경기가 굉장히 좋고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면 당연히 국유화하기 어렵겠죠.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시장 수요가 여기저기 있으니까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론 유도해서 일부러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메스를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맞는데 근데 여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과 어떤 수단으로 국유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헝다 완다 비구유한 산하에 있는 많은 자회사라든지 이들이 하고 있는 문제들을 국유 기업들이 좀 지분을 사서 해결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중국이 왜 철강 산업 보면 문제가 되면 통폐합하죠. 그렇죠. 네. 그러한 접근 방식이 부동산에서도 많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하이난 항공도 국유화하는 그런 절차를 보거나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을 위태위태한 업체들 또 상위 기업들을 분석해서 구조조정할 것은 구조조정하고 구조조정하지 않아도 되고 남겨놓을 그런 개발 업체들만 골라 담는 그런 방식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진통은 오래 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미국의 뭐 금융위기 같은 그런 일로 전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왜냐하면 말씀 주셨던 숨겨진 부채로 돌려막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국유화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이 터지지 않도록 막을 여건은 충분히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본다면 저의 의견은 뭐냐면 숨겨진 부채 문제 있지만 이 숨겨진 부채를 돌려막기 하고 있다. 그럼 지금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터지지 않도록 돌려막기 하고 있는 과정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이 앞에 말씀하셨던 그 빈집이 뭐 1억 채 많게는에 달하는 그런 빈집들이 충분히 해소되는데 5년 정도 걸린다면 그때까지 돌려막기 하는 방식 그리고 국유화하는 방식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진통을 결국 겪어가면서 인내하는 그 중국 경제의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거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 현상, 중국의 진통을 겪는 그 가장 약한 고리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경제 위기로 중국을 내모는 것은 아니고 중국의 성장세를 더 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 아닌가. 어쨌든 이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추가적으로 진작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프라 투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일자리가 감소하게 만드는 배경이 될 수 있고 중국 경제의 추가 성장을 또 막는 일이 될 수 있고 또 금융 규제도 들어설 수밖에 없으니까 금융 규제가 들어서면 금융사들은 통상 이 디리스킹 혹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대한 대출도 좀 제약적으로 하는 경향도 같이 나타나니까 이게 중국 경제가 고성장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진통을 인내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말씀과 제 생각을 좀 병합해 보면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더 저성장 고착화로 내몰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혹시 의견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짚어주신 것 네. 같아요. 중국 정부가 많이 언급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인내 자금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인내 자금이라는 건 우리가 디레버리징 해야 되는 쪽
그 다음에 육성해야 되는 쪽, 네. 이쪽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자금을 잘 포지셔닝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내 자금이 사실상 인플로우 자체는 말씀드린 신성장 산업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아웃플로우는 이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다만 이 인내 자금의 연결을 잘 하는 게 중앙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인내와 이 자금에서의 어떤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잘 관철이 되는지 이행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은 사실 중요한 투자 항목을 3대 투자라고 하거든요. 네. 부동산, 인프라, 제조업. 네. 그런데 부동산 인프라 투자가 감소하는 부분들을 제조업 투자가 상쇄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물론 100%는 못해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 상쇄하면서 GDP가 그래도 성장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아까 또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되는데 양극화 전략, 초저가에서의 제조업 투자, 그 다음에 하이엔드 쪽에서의 제조업 투자, 이런 쪽으로 제조업이 궁극적으로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를 상쇄에서 넘어서는 성장을 나타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중국이 이 진통기가 마무리되고 나서 성장 궤도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시간이 훌쩍 지나서 아마 1시간 반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깊숙이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게 됐었고, 아마 이 끝까지 영상을 보신 분의 입장에서는 앞부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25년 경제전망서를 내면서 2025년을 항복점이라고 표현했었던 그 표현이 중국 경제에 딱 들어맞는 사안 아닌가. 그러니까 코로나19 직전 2019년까지의 중국 경제의 모습으로 영원히 되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부러진 그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이 부러진 이 볼펜, 이렇게 전혀 달라진 경제 체제에 놓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중국 내부 경제, 내수, 또 신경제, 혹은 부동산 시장, 중국의 국제 보유 축소의 배경과 지정학적 흐름, 이런 것들이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연결되어서 중국 경제를 잘 진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각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토론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첫 토론이신데 이 경익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하신 소감 말씀, 토론에 응해주신 소감 말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소감을 제 대신해서 전해드렸고, 혹시 어떤 이 토론 끝에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나? 네, 아무래도 제 메인 직업 자체가 글을 쓰는 거다 보니까 사실 꾸준히 질문을 받아야 어떤 것들이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은 거를 쓰는 것과 시장에서 궁금하신 지점들을 짚어주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말 뭐랄까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에만 매몰되어서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저의 갈증을 많이 해소하는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고,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면 예. 네, 또 많이 저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도움 많이 됐고요. 재밌었습니다. 토론이 너무 재밌었고, 뭐 대부분은 이제 상충되지는 않고 서로 이제 보조하면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중국 경제를 좀 바로 내다볼 수 있는, 한쪽 측면만 보는 게 아닌 총체적인 시야를 좀 갖게 되는데, 오늘의 토론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